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이밍 뭐죠? 다시 할까요? 아니, 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메가스터디 게시판에 네. 질문들이 올라와 있어서 그걸 이제 우리 유튜브로 이제 답변을 좀 달아보고, 그리고 또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요 관심 있는 게 있을 테니까 궁금한 거 네. 그 질문 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답변을 오늘 이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종, 수능, 그리고 교과, 그리고 논술, 이쪽 분야의 수시와 정시 관련해서 학습 방법, 이런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화 찬스도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 전화번호로 밑에 전화번호 나오죠? 영상에. 그 전화번호 밑에 나옵니다. 그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중간에 주시면 전화 상담도 하겠습니다. 글로 이렇게 댓글로 쓰기 힘든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전화 상담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기 들어왔으면 들어왔다고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댓글 한번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우리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주요한 질문, 오늘의 주제는 약간 그 국어랑 관련되어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논술 글쓰기와 관련성 있는 다른 과목들,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는 그런 좀 질문을 한번. 네. 논술과 작문 실력의 관계 그런데 뭘 묻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서 작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글짓기라고 우리말로 바꾸면 이건데, 글짓기는 약간 감성적이 아닌가요? 네. 그래서 구체적 질문을 한번 볼까요? 예. 고등학교 때 글짓기 대회에서 두각을 드러낸 적이 없대요. 논술 지원해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짓기 대회라면 보통은 약간, 그러니까 고등학생 시대 글짓기면은 많이 가봤자 수필 정도 아닌가요? 시 쓰는 것도 있고, 수필 정도, 그러니까 100일장 생각할 수도 100일장에 있고, 에세이 쓰는 거 있고요. 그렇죠. 만약에 뭐 소논문처럼 논문 형태로 글을 쓰는 거면 이렇게 대회라 이런 식의 대회는 아니고 따로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전혀 이게 그 범주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글짓기는 사실상 뭘 하는 거냐면 일기 쓰는 형태예요, 그죠? 개성을 드러내죠. 글짓기는 그렇죠. 나만의 글, 나만의 감성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대잔치죠. 그러니까 자기 글 쓰는 거예요. 자기 감성을 쓰는 건데 논술은 그렇지 않아요. 논술은 정답 쓰는 거예요. 정답. 그럼 정답은 어떤 걸 써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작문과의 관련성을 한번 따져봤어요. 그 한양대 논술과 경희대 논술이 대표적인 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한양대 논술과 경희대 논술이 대신 글 길게 써요. 1100자, 심지어 1200자 이렇게 쓰는 논술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수석한 학생들을 뽑아봤어요. 이게 작문과 관련성이 있는가. 그래서 보면 국어가 전부 4등급이죠. 심지어 뭐 국어 관련된 과도 있어요. 근데 다 4등급 맞았죠? 그럼 이 친구들이 국어를 잘했느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죠? 네. 그리고 작문을 잘했을까? 뭐 글짓기 대회를 잘했을까? 그거는 예. 관련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관련성이 없다. 자, 네, 질문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 다음 볼까요? 자, 이게 실제 이제 논술 문제예요. 대한민국 논술 문제인데, 뭘 묻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건 그 각각의 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해라. 그렇죠. 논지라고 예. 하죠, 논지, 주장.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그렇죠. 요약하라고 했으니까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딱 핵심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를 발췌를 해라. 네, 그러니까 이게 작문하고 상관이 없다. 작문은 이제 그걸 어떻게 꾸며내는가. 작문에 가서 요약하는 작문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시험이다. 그래서 시험이니까 그러면 이제 답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대학의 채점 기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채점 기준이면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핵심어들을 알고 있는가. 이거 사탐에서 배웠죠. 대립되는 세계 시민주의하고 국가 중심주의 이건 대립되는 두 개의 개념에 대해서 분류를 제대로 해야죠. 가라마를 전자 입장, 나다를 후자 입장으로 분류를 맞추는가. 이 질문들 하는데 선생님 분류를 잘못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분류를 잘못했으면 이제 바로 다음 단계로 떨어지는 거죠. 그냥 탈락이에요. 그냥 탈락. 떨어져가지고 탈락이에요. 밑으로 쭉 가면은 C 정도에 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자
이게 분류를 맞춰야 되는데요.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이렇게 되면 충족 못하면 A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거죠. C 정도 갈 겁니다. 그 A가 아니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 밑에 보면 각 지시문의 요약에 네. 키워드가 나오죠. 이 제시문들별로 같은 주제를 얘기하더라도 중심적으로 선택하는 핵심어들이 있고 또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 소재, 핵심어 요거를 잘 선택하고 특히 외대가 좀 이 핵심어 위주의 요약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채점 기준이잖아. 그럼 네. 교수님들이 이거 펼쳐놓고 이 단어 있는지 동그라미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보고 썼네? 썼네?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 찾기 하는 거예요. 단어 찾기. 핵심어 찾기. 그 여기서 이제 근데 야 네가 명문을 썼구나 이런 거는 없죠. 그렇죠. 명문을 쓰려면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명문을 쓰려면은 보통 우리 명문 쓰려면 유추, 유비추론해서 막 글을 쓰거나 한양대쯤 돼야 이제 명문이 조금 여기에 핵심어 유사를 포함해서 기술하면 이제 A 플러스를 받아요. 보통 A 플러스 받아야 합격하죠. 근데 A 제로가 나오면 핵심어 대신 근접을 사용하는 경우예요. 비슷하게 근접은 했다. 그리고 여기 뭐 A제로 있죠. 약간 이제 근데 글이 너무 이상하다. 이런 거. 글이 너무 이상하다. 얘 홍 너무 안 맞는다. 이래도 A제로는 받는다는 거예요. 핵심어를 쓰면. 저기 뭐 이제 댓글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선생님 강의 아이가 들으면 참 좋겠네요. 복습 영상 있으면 아이한테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복습 영상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 라이브는 그대로 저장을 해서요. 우리가 게시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학생한테 보여주면 되고요. 유튜브에서 바뀌어 노트를 치고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막 영상 찍은 거 라이브 한 거나 아니면 주제를 정해서 영상 찍은 건 전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업로드 돼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강의 내용은 메가스터디의 인강에 가면 메가스터디 들어가서 인강에서 제가 논술 수업 한 게 있으니까 그 영상 보면 되고요. 현장 강의는 출강하는 학원들이 있죠? 네. 각종 출강하는 학원이 있고 대치동에 박교 논술 학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뭐 입시에 대한 질문들은 이런 데서 이렇게 뭐 실시간 채팅할 때 올려주시거나 전화 상담 해주시면 직접 전화 상담 되고요. 네. 또 우리 연구실로 문의 주시면 또 상담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볼까요? 자, 배경 지식. 네. 논술과 배경 지식, 상식과 상관성 어떤 것 같아요? 이 배경 지식은 교과랑 관련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비교과적인 거. 비교과가 뭘까요? 이 고등학생 수준에서 배경 지식은 뭘까요? 만약에 이게 교과 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걸 얘기한다. 라면은 굳이 필요하겠니? 라는 생각. 그게 이제 네.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이런 네. 질문들 하죠. 애가 어릴 때 책을 전혀 안 읽었어요. 논술 할 수 있나요? 또 반대로 우리 애는 책을 너무 많이 읽었어요. 논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는 신문을 열심히 읽었어요. 뭐 배경 아는 게 많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 질문은 논술을 잘 하려면 반드시 상식이 풍부해야 하나요? 어휘력이 많이 부족한데 논술을 잘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 질문의 요지는 상식과 관련된 이야기, 어휘력과 관련된 얘기인데 일단 상식과 관련해서는 yes, no 단답식으로 한번 답변해 볼까요? 저는 사실은 약간 중립이긴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없어도 가능해. 알면 도움이 될 수는 있어. 요 정도요. 그러니까 독해할 때 가끔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거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비겁하시군요. 아니 근데 진짜로 가끔씩 그런 질문이 가끔 나와요. 가끔. 이게 가장 비겁한 게 사형제도 찬성에 반대. 사형제도 유지해야 되는데 또 반대로 폐지해야 되는데 비겁한 게 절충. 그럼 죽이다 살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진짜 가끔 상식 있으면 독해가 이게 국어도 마찬가지긴 한데 독해가 조금 편하게 될 때가 있긴 있는데 별로 없긴 해요. 상식은 박기쌤 입장에서는 필요 없다예요. 필요 없다. 노골적으로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는 답 찾는 것에 있어서 답을 찾는 거잖아요. 그럼 제시문에 있어요, 그냥. 제시문을 잘 읽으면 답이 있어요. 그래서 상식이 풍부할 필요는 없어요. 상식 쓸 데도 없어요. 배경 지식 쓸 일도 없어요. 쓰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있어요.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오히려 엉뚱한 얘기를 해버릴 수 있어요. 잠깐 끊고요. 전화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 전화가 맞을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인터넷부 전화했는데 이거 생인가요? 네, 유튜브 라이브, 지금 라이브 방송입니다. 예. 저희 애가 이제 올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재수 들어갔거든요. 네, 재수를 이제 하게 네. 우리 애는 선생님 방송 안 들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선조수자로 그런 느낌이 예. 들었거든요. 네. 이제 배워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한테? 일단 문과인가요? 이과인가요? 문과요. 문과고. 자, 그러면 지금 재수를 시작하면 재수 학원이 시스템이 예. 이게 기숙학원도 있고 일반 시내, 서울 시내 학원도 있잖아요. 네네. 보통 이제 기숙학원에서는 외부로 수업 듣게 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잘 안 네. 내보내요. 그래서 이제 시내 학원인가요? 아, 지금 음. 학원을 4월 달부터 다닐 거예요. 네. 목동 쪽에서. 목동 쪽에서. 그러면 우리 목동 러셀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 월요일 날 나가죠? 예, 월요일이고 음. 새로 신규 시작반이 지난주에 네, 시작을 했어요. 지난주에 3월 개강반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빨리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예, 다음 주. 다음 주에 이제 음. 2강, 두 번째 2강 수업이 진행되는 거죠. 네, 3월 8일 날 2강 수업 기본 강의를 들으니까 그때라도 네.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강의는 목동이면 이제 목동으로 오시면 되고요. 이쪽은 우리가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 곳은 대치 박기호 논술 학원입니다. 본원. 네. 선생님이 예. 그러면 음. 수업은 안 하시고 이렇게 방송으로 아니요, 방송이 아니요. 이렇게 흘러들어간 거예요? 현장 수업이에요. 거기는. 현장 수업, 예. 현장 수업. 제가 이제 아. 제가 출강하고요. 옆에 계신 분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강하는 학원에서는 같이 가서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예. 제가 현장 강의를 하는 겁니다. 현장 강의를? 네. 한 5시 반 30분쯤 오시면 상담은 바로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네,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고요. 일주일에 주 1회 4시간 수업인데요. 예. 월요일 같은 경우는 6시부터 10시까지, 10시까지니까 5시 반쯤 오시면 또는 예. 5시 40분까지라도 오시면 여기 이제 김지훈 쌤이나 저랑 이렇게 상담이 가능하니까 예. 상담 받고 이제 수업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 1회 4시간씩? 네. 그럼 수강료는 얼마 정도? 수강료는 그 출강하는 학원마다 달라서 직접 문의를 네, 해. 그냥 목동 러셀은 목동 러셀 수강료가 있고요. 대치 박교학원은 또 대치동은 또 수업료가 또 달라요. 조금씩. 그건 이제 집어넣는 학생 수나 뭐 인원수, 그다음에 각 교육청의 그 지침에 따라서 좀 수강료가 좀 다릅니다. 보통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는데요? 학생 수는 지금은 이제 초창기니까 학생 수가 한 10명에서 20명 사이고요. 많은 곳은 한 많네. 여름 방학 때면요. 한 반에 한 50명 됩니다. 그래요?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2단계 발령돼서 한 교실에 50명 이상 넣지 마라 해서 50명에 마감된 거고요.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막 70명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수강생이 적으면 그 선생님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작겠죠. 그러면 컨텐츠 공급이 쉽지 않겠죠. 이 라이브 방송을 할 정도 되면 이건 대자본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름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이러려면 학생을 많이 데리고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뭐 지금 우리 방송 잠깐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 잠깐 들으셨는데 느낌이 대한민국의 그 1번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아니, 완전히 막 이제 그쪽으로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작년에 몇 개 들어갔거든요. 네, 검색해 보시면 대한민국 1타입니다. 그래요? 네, 대한민국 1타입니다. 제가 헛발듣진 않았나요? 네, 대치동에서 20년 강의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뭐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그리고 그래요? 네, 메가스터디 들어가 보시면 딱 메가스터디 첫 화면 들어가시면 논술 대학별 고사 들어가시면 딱 보일 겁니다. 아무튼 술술술술 이렇게 조금 그런 게 좀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계속 영상 시청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휘력 파트 들어갈게요. 상식은 풍부해야 되나요? 상식은 풍부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휘력 많이 부족한데 논술 잘할 수 있나요? 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휘력은 기본 이상은 꼭 있어야 돼요. 이게 핵심어를 쓰는 것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데 어휘력이 단어 수준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보통 학생들이 어휘력이라고 하면 뭘 힘들어하냐면은 서술어를 힘들어해요. 어떻게 서술어로 마무리해야 되는가. 네. 그 다음에
용어도 가끔씩 이제 사탐 교과에서 활용하는 용어긴 한데 자기가 그 사탐을 안 배워가지고 잘 몰라서 그렇게 용어를 써야 돼요?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죠. 서술어를 잘 선택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탐과 관련되어 있는 핵심 용어를 잘 모른다는 거. 근데 요거는 약간 사탐 용어는 좀 알아야 될 거고 그래서 간단하게 어휘집 같은 걸로 공부하면 되고 서술어는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학생들이 좀 부담을 가져요 글 쓸 때. 우리 김지훈 쌤은 이렇게 되게 신사적이고 중립적이세요. 또 비겁하게 답변하시는데 오히려 있어야 돼요. 네, 있어야 돼요. 이제 정답을 하시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어야 된다. 저는 이야기할게요. 어휘력이 많이 부족하면 논술을 잘할 수 있나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아주 유창해야 돼요. 어휘력 팍팍팍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근거를 제시할게요. 대학교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대학은 아예 이렇게 말해요. 제시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못 박는 대학도 있고요. 대부분 그런 채점 기준에서는 아예 제시문 문장 그대로 베끼면 X 떨어뜨리겠다고 작정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시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패러프라이징, 즉 단어를 바꿔줘야 돼요. 압축해줘야 돼요. 그 상황을 그 서술어로 되어 있는 아주 긴 하나의 문장을 딱 하나의 단어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어휘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휘력 부족한데 논술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휘력을 길러야 되겠죠. 그렇죠. 기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죠? 일단은 어휘집. 어휘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휘집을 계속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읽어보면서 자연스럽게 단어를 습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머릿속으로. 거기서 이제 사용한 내가 말하는 이제 어휘집이라는 것은 사회탐구 교과의 어휘집. 그다음에 고등학생 수준이면 알아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그죠? 네. 마치 국어 시험 보면 여러분 뭐 하는 거 있죠? 고사성어 외우죠. 그거 똑같아요. 영어 단어 외우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논술 단어 외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집 외우면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박교생 교재를 보면 우리 교재 한번 줘볼까요? 저기 연세대 교재 보기 있네. 그거 한번 찍으세요. 자, 이제 이거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제시문이라는 게 있어요. 제시문이 있고 옆에 여기 날개 파트에 자 제시문이 있고 제시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날개 파트에 이렇게 작은 것으로 돼 있어요. 여기 날개 파트에 여기 제시문이 있고 날개 파트 이렇게 요약이 돼 있죠. 보이나요? 그러면 이런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패러프라이징 해주는 게 있어요. 긴 제시문을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옆에다 정리를 해놨죠. 요약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긴 제시문을 이렇게 요약하는 방법. 그런데 보면 제시문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단어로 바꿔놨거든요. 이걸 이제 역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역으로 어떻게 공부하냐면 여러분이 제시문을 보고 그 날개 파트를 종이로 가린 다음에 번호를 매겨놨거든요. 제시문에. 그럼 그걸 요약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맞춰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휘력 부족 부분을 메꿀 수 있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화면 볼까요? 네. 자, 이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답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어휘력과 관련된 부분과 상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인문계 논술고사 유형인데요. 언어나 사탐, 즉 사탐에서 나온다. 그럼 이제 수능 최저 합격 기준 있고 그럼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그럼 언어 사탐 영역에서 나오는 대학들 사회탐구 9개 과목에서 나오는데 학생들은 2과목만 하니까 나머지 7과목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휘집으로 보충하고 그 다음에 언어 사탐 통계 자료 또 언어 사탐 수리 언어 수리 통계 자료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상식이라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그냥 어휘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게 시험 범위잖아 사실상.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볼까요? 그 다음 질문이 반수생인데 학교 다니면서 인강만으로 논술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똑같은 질문이요. 질문이 마침 올라왔어요.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연대 논술은 재학생이 도전해도 가능한가요? 여기서 재학생은 고3을 말하는 거죠. 재학생 그쵸. 고3을 말하는 것 같고요. 예. 네. 그럼 이제 고3 얘기부터 하고 이 반수생으로. 답변은 반수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고3은 연대 논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뭐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이게 연대가 워낙 재시문의 수준이 어렵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재학생들은 아무래도 수능에 더 치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집중하는 데가 조금 다른 경우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재수생, 반수생들이 아무래도 논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해서 그래서 재수생들이 조금 더 강할 것 같기는 해요. 일단 고3 학생들 중에 합격 사례가 있죠.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고3 학생들도 논술 합격합니다. 근데 준비를 안 해서 문제예요. 근데 고3이 왜 준비를 안 하냐면 이 준비해야 될 타이밍을 딱 놓치는 거예요. 일단 4월달, 5월달에 뭐예요? 중간고사를 봐야 되니까 중간고사. 7월달에 뭐예요? 또 기말고사 보고. 네. 그리고 이제 8월달 돼서 논술을 이제 덤빕니다. 연대 논술 덤빕니다. 와서 그때 우리는 뭐 하고 있죠? 그때 그때 이제 연대 실전하고 있죠. 실전 문제 하고 있죠. 연대 이제 예상 문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연대가 그 논술 문제가 별로 없어요. 기출 문제가. 그래서 연대 기출 문제 풀 시간적 여유는 없어요. 몇 개 안 되니까. 그럼 우리는 예상 문제를 막 쏟아내죠. 그래서 연대 실전반 들어가서 예상 문제 막 풀어야 되는데, 고3인데 자기 공부 잘한다고 딱 들어와서 딱 보는 순간 어때요? 갑자기 꼬리를 내리기 시작하죠.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거지? 뭐 이런 그리고 느낌이죠. 기어 나갑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준비가 부족해서 그래요. 예. 시간적으로 아무래도 제 학생들이 해야 될 게 많은 게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죠, 사실은. 그래서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 내신 붙잡고 있는 게 나한테 맞을 것인가? 근데 내가 이거 학종으로 연대 이미 끝났다. 또 정시로 연대 못 간다 판단이 되면 고3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연대 베팅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빨리 시작을 해서 연대 논술반을 따라올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뭐 사실 우리가 지금 빠르게 시작한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 5일은 논술을 해야 돼. 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비중을 잘 맞춰서 다른 내신 공부하고도 충분히 병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라. 요 정도기 때문에 논술에 올인하기는 두려워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연대 논술 붙은 고3의 실제 사례는 뭐냐면 그 친구는 내신도 좋아요. 1.8등급이었어요. 내신 1.8등급이고 수능 점수도 좋아요. 근데 논술까지 이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논술 딱 들으면서 뭘 했냐? 수업 시간에만 논술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연대 논술 붙었어요. 일반고인데. 그리고 고대 학종을 붙어요. 1.8 가지고 연대 학종 붙기는 어려웠나 봐요. 그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연대 고대를 붙은 케이스인데 고대는 학종을 붙고 연대는 논술로 붙었으니까 그 학생의 케이스 분당 러셀 친구예요. 분당 러셀에서 수강했던 친구인데 그 정도만 돼도 가장 잘 본 케이스죠. 그래서 꾸준히 했기 때문에 뭐 네. 가능한 거죠. 예. 1월달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제 학생도 할 수 있다고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반수생 이야기 직접 들어가 볼까요? 반수생. 여기는 대학교 다니면서 인강만으로 논술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반수생은 인강을 활용할 수밖에 없긴 하죠. 지금 물론 학교를 안 가겠지만 그래도 학원 나오는 게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긴 하니까. 네. 자, 답변 드리면 이런 실제 사례가 있죠. 실제 사례. 재수생이고 그리고 인강으로 논술을 그냥 연대 논술까지 그냥 팍 붙은 케이스가 있죠. 심지어 그 학생은 특목고가 아니었어요. 특성화고였어요. 농어촌, 네, 농고라고 하죠. 농업계 고등학교 나와서 그리고 오로지 인강만으로 연대 논술 합격한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강뿐만 아니라 인강 시스템, 인강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잖아요. 메가스터디 인강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줄까요? 여기 보면 박기호 논술 연구소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누가 불장난하나요? 그런데 앞에 볼까요? 여기 보면 우리 연구소에 연구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연구원들이 계속 어떻게 하죠? 연구를 하죠. 예상 문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예상 문제를 만들어주고 있고 연구원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볼까요? 누구지 이 사람? 자, 이제 첨삭계의 베테랑, 이 첨삭쌤들이 우리 보면 일단 대학생이 없죠. 그리고 20대도 없죠. 다 30대, 40대, 50대죠. 나이가 너무 많아서. 여기는 이제 첨삭 논술의 그 베테랑들, 논술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나이가 많아진 거에 슬퍼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첨삭계 베테랑들이 모여서 첨삭을 해줍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게 이제 컨텐츠죠. 우리의 컨텐츠. 자랑스러운 컨텐츠죠. 그래서 모든 대학의 기출 문제와 모의 논술 문제, 심지어 예상 문제, 그래서 그 예상 문제를 적중 해내고 있죠. 그래서 준비를 해주니까 인강만으로도 됩니다. 이제 질문 한번 볼까요? 질문 보면
안녕하세요. 외대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데 외대랑 비슷한 유형의 대학이 어디에 있을까요? 외대 논술의 특징이나 중요한 부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대 논술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가 생각나죠? 계열이 나눠지죠. 아,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네. 그죠? 인문계열은 뭐가 나오나요? 인문계열에서 사회계열과의 차이점은 일단 첫 번째 영어제 시문이 하나 있다. 영어제 시문. 사회계열은 사회계열은 영어제 시문은 없지만 통계 자료에서. 약간 수치 해석 정도, 그래프 해석 정도가 껴있다. 통계 자료 해석 정도 나오죠? 근데 1, 2, 3번 똑같죠? 네. 1, 2, 구조는 3번 똑같습니다. 구조는 똑같죠? 그럼 1번 문제는 뭐가 나오죠? 1번 문제는 단순하게 분류 요약하는 아까 문제. 봤죠? 예. 요약. 그 되게 분류- 짧아요. 그 분류 요약이 어디 대학이랑 유사하죠? 분류 요약이 나오는 게 이제 성균관대 그렇죠. 성균관대. 또 1번,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오케이. 경희대 사회계열 똑같아요. 그죠? 그 정도, 이 두 학교는 거의 같다고 보는 거죠. 글자 수만 다른 수준.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면 외대를 지원한다. 그러면 야, 이거 성적 좋은 학생들 같으면 성대 같이 지원하고 외대를 지원한다. 그러면 성대를 지원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경희대 외대 이렇게 딱 지원할 수 있는 거죠? 네, 경희대 사회계열. 물론 뭐 경희대 사회계열은 수학이 있지만 아하. 그렇게 어려운 수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는 그래요. 2번 문제를 보면 2번 문제는 이제 비판. 네, 평가 유형이죠. 네. 평가, 추론, 비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설명하거나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요건 뭐 한 500자 정도짜리 나오죠. 뭐 그 형태는 경희대 여전히 비슷한 유형이 있고 경희대 뭐 중앙대도 있죠, 이제. 이제 중앙대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중앙대도 이제 그 문제가 거의 같은 형태죠. 하나로 어떻게. 중앙대 1번 또 분류 요약이에요. 중앙대 1번, 예, 뭐 분류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요약이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네. 이렇게 같은 게 분류하는 네, 게 나온 그래서 적 있어요. 중앙대도 거의 이제 유형적으로는 비슷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1번 문제 요약, 이 중앙대 2번 문제 설명, 비판 네. 같죠. 이제 3번 문제에 가서는 이제 아예 무엇을 박아요? 뭐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추론 나와요. 그러면 인과 추론, 유비 추론, 귀납 추론, 연역 추론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추론 방법에 대해서는 추론이니까 논리학이죠. 그렇게 해서 추론을 직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추론 문제는 다른 대학들도 나옵니다. 네, 추론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추론 문제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단국대, 동국대 이런 데서 많이 추론 문제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외대는 지금 내가 이야기해 준 대로 외대 논술 특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잘라서 외대편으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반수생 2학기 휴학. 2학기 휴학이 되는 학교가 있고 안 되는 학교가 있죠. 맞아요. 자, 일단 2학기 휴학이 되는 학교보다 안 되는 학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1학년 때 거의 휴학을 안 시켜주긴 해요. 네. 그거는 이제 도미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도미노 해서 막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지방대일수록 뭐 지금은 미달 사태가 되게 심각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네,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거의 1학년 안 때까지는 그냥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하이 대학일수록 더욱 심하죠. 네, 그리고 그러면 2학기 휴학이 안 되는지 되는지를 확인하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논술만 준비하니까 이게 논술이 이렇게 되면은 그 최저 없는 학교를 다 쓴다는 얘기일 거고 뭐 연대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시험 일정을 잘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 어쨌든 논술 시험은 주말에만 보기 때문에 뭐 학교 일정하고는 크게 겹치진 않을 거예요. 이제 준비할 때 마지막 파이널 기간에 그 파이널을 잘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좀 걱정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반수생이면 그 학교를 계속 다닐 가능성이 있으면 반수생일지라도 휴학하지 말고 그쵸. 그냥 공부를 쭉 하는 게 따라가야죠. 예. 쭉 하는 게 낫습니다. 논술을 그렇게 시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 논술 시험 기간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랑 안 겹치니까 맞아요. 예,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죠. 자, 이제 현장 수업은 재학생, 재수생 같이 듣나요? 네, 같이 듣습니다. 뭐 재수생이라고 해서 뭐 별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현장 수업은 동일한 내용을 같이 나가는 거고 이제 특별한 수업이라고 하면 이제 소수반 수업들이 있는 게 조금 더 특별한 수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연대 소수반 할 때 그때 이야기고 그게 소수반 말고 이제 그 외의 수업은 그 외 다, 수업은 예. 재학생, 재수생 같이 진행하고 그리고 별반 차이 없습니다. 재수생이라고 해서 논술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재수생이라고 해서 논술 장애는 안 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다 같이 듣습니다. 자, 경기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싶은데 경기대 논술과 비슷한 곳이 있나요? 주로 어떻게 나오나요? 자,
이제 경기대 논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경기대 논술 뭐 항상 어렵다고 느낄 수도 책 있고 있나요? 경기대? 예, 아닐 수도 있지만 음. 경기대 논술에서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게 문학. 그게 약간 키워드죠. 문학. 거의 이제 문학 제시문을 무조건 사용한다. 자, 이제 그 문학 중에 경기대가 시가 시. 하나 나와, 시. 근데 시 나오는 것을 이제 극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는 이게 워낙 상징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교과서에서 제대로 배운 시가 아닌 시가 나오는 경우 별로 없긴 하지만 음. 그런 시가 나와서 시 해석을 잘못하면 완전히 방향을 잘못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게 오히려 명확해지는 거죠. 문학 작품이 상징하는 바, 그다음에 주제의식을 명확하게 찾는 거. 자, 이제 근데 시가 100% 나온다는 보장을 할 수 없고요. 네. 시가 자주 나온다는 거. 자, 그리고 또 이제 나오는 게 소설도 지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설 지문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고민한 게 그거예요. 문학 작품을 학생들이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지 않냐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 보는 문학 작품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서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또 수능 특강 다 본다는 보장도 없고, 그럼 검정고시생들은 어떻게 풀란 말이야? 그 다음에 문학 교과서가 19종 교과서인데, 이거 애들이 다 보냐 이거야. 교과서에서 나오긴 하지만 나는 못 보는 거. 그렇죠.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생각한 게 문학을 독해하는 방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객법, 주체, 객체 분석해서 행대, 원결, 행위, 대립행위, 원인, 동기, 그리고 결과, 의의를 정리하는 주객법이 있죠. 주객법을 쓰면 처음 보는 문학 작품일지라도 웬만큼 풀어냅니다. 그래서 주객법을 공부하는 게 문학 경기대 문제 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해요. 자, 경기대 그리고 또 경기대 논술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우리 경기대 합격생들 보면 수능 등급이 거의 다 전화번호예요. 전화번호. 뭐 566, 뭐 5444, 554 이렇게 전화번호인 특징이 있어요. 합격생들이 그래요. 그 말은 수능 공부하고는 좀 다르구나. 수능 공부 안 하고 경기대가 수능 태제가 없으니까 그냥 경기대 올인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경기대 논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 해석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지. 비슷한 문제를 계속 해석하다 보면 아, 이걸 통해서 이렇게 가라는 거구나가 패턴이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경기대 문제를 뚫는 방법은 이제 문학하고 비문학으로 나눈다면, 자, 문학은 이제 국어 교과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사회 탐구 교과랑 나오는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두 문항이 나와요. 그럼 첫 번째 문항은 이 문학 공부니까 타 대학 문제를 좀 풀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대표 생각나는 대학 있죠. 가톨릭대. 가톨릭대는 시가 계속 나옵니다. 시. 그리고 단국대 소설 계속 나와요. 그래서 단국대, 가톨릭대 이렇게 같이 준비할 수 있는 대학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학 작품 공부를 하면 되고요. 이제 뭐 사탕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딱 보면 이게 답이구나. 이거 뭐야 이거? 윤리 문제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고 그거 관련해서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조금 어렵게 나오는데 홍익대가 사회계열 문제 나올 때 인문 사회 나오는데 사회계열 문제 나올 때 좀 어렵게 나오는데 그거 문제 빌려서 공부하면 되고요. 조금 쉽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 우리 아주대 문제가 조금 경기대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데 아주대 기출 문제 좀 풀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긴 거기까지 하면 이제 경기대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수학이죠. 답 질문이 뭐죠? 이게 그러니까 현재 반수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이다. 대학생 반수생입니다. 그죠? 그리고 연대나 한양대를 지금 얘기하고 질문을 있는 읽어줘야죠. 그러니까 연대 인문논술이나 한양대 상경계열 여기를 준비한다고 하는 건 수능을 안 보겠다는 얘기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일단 같고요. 이게 수리 나형을 선택했는데 높은 2등급이 나왔다 하는 자기의 이제 지금의 그 배경 실력을 기본적인 실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연세대 인문논술, 한양대 상경계열 논술 준비를 하고 싶다.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다. 자, 일단 먼저 논술 준비를 해봤는지가 궁금하네요. 기본적인 논술 실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그 다음에 수학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킬러 문제 정도를 도움이 되는가요? 한양대 상경계열에서 무엇을 요구하나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답변해 볼게요. 현재 이 시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 작년에 논술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고요. 논술을 한 번이라도 써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 좀 올려주시고요. 댓글 올려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이카루스님. 자, 그리고 이제 수학에 대해서는 우리 김지훈 쌤이 답변을 해볼까요? 뭐 일단 그러니까 중요한 건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수학 공부하고 있느냐인데 연대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따로 수능 수학을 준비한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수학의 기본적인 원리를 깨우치는 정도만 보완하면 일단 될 거고 문제는 한양대인데 한양대 상경계열의 이제 수학 문제 자체가 아주 예전에는 그냥 되게 어려운 수학 문제였는데 지금 이제 수능형으로 바뀐 지가 꽤 됐어요. 자, 그래서 수능 문제를 풀듯이 연습을 하면 되긴 돼요. 그리고 킬러 문제 당연히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한양대 상경계열 수학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길게 푸는 수학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뭐 완전 생전 처음 보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거 여러 개 세팅해야 되고 뭐 상황 여러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 풀이 자체가 원래 긴 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29번, 30번 같은 문제를 내가 세 문제를 푸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좀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한양대 상경계열이 보통은 1번의 글쓰기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에요. 600자 길진 않고 보통 그 글을 크게 틀리지 않게 쓰기. 그 다음에 세 문제의 수학 문제가 있는데 그 난이도는 대략 한 29번, 30번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문제의 최소 두 문제는 완벽하게 풀기. 그리고 한 문제는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접근을 해 놓기. 요 정도 하면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학이 좀 어려워서 그래요. 자, 근데 이건 한양대 국한된 이야기고 네. 한양대 수학이 어렵잖아요. 건국대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 건국대는 좀 또 수학이 이상하긴 하죠. 네. 자, 일단 건국대가 이제 100%잖아요. 논술 100%. 그러니까 우리 생기부 없이 가잖아요. 수능 최저 2개 이런 거 맞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반수생들 같은 경우는 연대, 한양대 그리고 건국대 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수학에 강점이 있는 친구들은 그렇죠. 수학 잘하는 친구들. 자, 그리고 연세대 논술은 수리 논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누군가에겐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개념. 개념을 나는 이거 문제를 풀고 공식은 아는데 이게 이런 소리였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의미가 뭔지 설명할 수 있겠니? 그럼 미분계수는 미분에서 나온 숫자 줘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걸 통해서 수학적으로 무슨 분석이 가능한 건지 요거를 해석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을 교과서에 꽤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교과서 이게 제일 좋아요. 자, 이제 답변 올라왔는데요. 이카로스님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작년에 논술 준비했었고 단국대 예비 20번 받고 떨어졌대요. 단국대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예비 20번 받게 되면 그걸 아주 멀다고 해서 우주 예비라고 하죠. 그죠? 이게 이제 근데 단국대 정도 논술에서 20번 받을 정도면 논술 기초는 돼 있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독해도 논술을 되고 답안을 제대로 썼다는 얘기죠. 묻는 말이 뭔지도 알고 답변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서 논술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연대 논술을 통과하려면 추론 방법은 빠삭해야 됩니다. 연대 논술은 조금 더 이제 독해나 답안 쓰기가 더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계속 보완을 더 그러니까 해야죠. 이제 추론이라고 하면 연역 추론, 기납 추론, 인과 추론, 유비 추론, 변정법, 가설 추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언어 논술 물론 영어 제시문도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학습량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기본 강의 보통 좀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니까 힘내서 한번 해보세요. 반수 준비해보세요.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문제나 지문을 읽을 때 항상 2번, 3번 읽어야 이해가 되는데 이럴 때는 논술 공부를 왜 독서가 필요한 건가요? 지능 문제인지 독서량 부족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씩 그런데 이거는 독해를 하는 방식이죠. 일단 그러니까 독해를 능력으로 한다면 뭐 아무것도 안 배우고 그냥 누구나 다 글을 읽으면 다 독해가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뭐 연습으로 어떻게 극복을 해보자 이렇게 될 텐데 일단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계속 반복된다면 그냥 노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박규 쌤은 지문 한 번 읽으면 이해될까요? 되나요? 미쳤어요. 그게 될 리가 없죠. 박규도 두 번, 세 번 읽어요? 그러니까 읽는 방식이 처음부터 두 번, 세 번 읽는다고 해서 정독으로 두세 번 이거는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이긴 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 읽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천재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방식을 나만의 방식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두 번, 세 번 읽더라도 효율적으로.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얼굴은 금방 보면 우리가 딱 볼 때 얘는 미국 사람, 얘는 한국 사람, 뭐 동양인 또 이거 어제 본 사람 구분이 금방 가죠. 얼굴 인식은 되게 쉬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수학 문제나 또는 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예요. 뇌가 처리하는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 이유는 이게 얼굴 인식은 굉장히 병렬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되지만 우리 수리 문제나 텍스트는 그냥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숙달된 훈련,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해도 훈련을 해서 그래서 실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독해는 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독해는 훈련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거는 독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니까요. 꼭 현강이 아니라도 인강에서 꼭 기본 강의 들어보시면 감 옵니다. 1강, 2강만 들어봐도 독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감 잡습니다. 네, 그거 1강 게시물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네. 상대에서 나왔던 거죠. 근데 출처는 성대, 네. 출처는 성균관대 지문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외대만 목표라서 외대 논술에 힘을 많이 싣고 싶은데 한 대학이 집중적으로 논술 준비하는 경우는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논술 준비는 올해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외대만 목표인가요? 다른 대학은 가면 안 되나요? 후배님이 되시려고 하네. 근데 이게 한 대학만 딱 타겟해서 논술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외대는 유형이 비슷한 학교들을 여러 개 확인을 했었으니까 당연히 한 유형 비슷한 두세 개 정도를 같이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더 좋을 수도 있는 학교를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생각났어요. 그 학생 중에 수강생 중에 논술을 일찍 스타트했어요. 처음부터 빨리 스타트해가지고 따라왔는데 국어가 너무 안 되는 거야. 국어가 뭐 5등급, 6등급 나오는 거야. 그리고 사탐이 또 안 해. 문과인데도 사탐이 안 돼. 근데 영어, 수학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무조건 외대 가겠다. 외대를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논술 기본을 들어야 된다 하고 기본을 가르쳤어요. 기본을 가르치고 그리고 외대 타겟팅 했지만 결국 걔는 논술 세 군데를 붙습니다. 세 군데 붙고 나니까 외대를 골라서 가더라고. 외대 가고 싶었다고. 그 과에 가고 싶었다고.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일단 기본을 먼저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외대를 타겟팅하는 것은 7월 이후에 기본이 준비가 돼 있을 때 완벽하게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면 외대하고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 좀 압축해서 그 대학들을 준비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때쯤 되면 우리 커리큘럼도 어떤 학교에 자기가 특화시키는 학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네, 그 방에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또 질문이 뭔가요? 이번 주 일요일 개강반. 일요일 개강반은 현강 처음인데 준비해서 와야 되는 거. 자, 현강 처음 올 때 준비해서 와야 되는 건 필기구. 맑은 정신. 맑은 정신. 그다음 든든한 배. 일단 그런 거. 필기구. 네. 필기구 챙겨오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챙길 건 없어요. 저희가 처음 수업에는 필요한 자료를 다 학원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뭐 교재도 그리고 뭐 아예 뭐 모든 것 다 현장에서 뿌리죠. 네, 그래서 그때 현장에 와서 안내를 정확히 받으면 됩니다. 육론술이 가능한 것인가? 야, 주변에서 육론술을 쓰는 실제로 육론술이 꽤 많아요. 저희는 자주 보죠. 육론술을 쓴 친구들을. 육론술은요. 일단 내신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이 하죠. 그러니까 나는 종합은 없다. 그렇죠. 교과는 당연히 없다. 내 인생에 학종은 없다. 그러니까 수능에 올인하면서 나는 육론술로 뚫어보겠다. 그렇죠. 그래서 육론술이 가능한 거는 일단 수능 전에 2개 정도 써주고 수능 후에 한 4개 정도 쓰는 거.
그렇죠. 이게 일반적으로 가능하죠. 스케줄상 가능합니다. 스케줄상 가능하고 6논술 준비해서 시험 6개 다 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원서 잘 쓰면 됩니다. 그 쓰고 싶은 학교가 같은 날 몰리는 경우가 꽤 있어서 이때는 뭐 선택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시간대를 잘 보고 가능한 것이냐 잘 보고 선택을 해야죠. 그렇죠. 자, 학종은 보통 내신 1등급, 2등급들의 잔치고요. 3등급 되면 학종이 불안불안합니다. 희망 고문이 되는 순간이에요. 3등급은. 그래서 이제 3등급 되면 논술을 해야 됩니다. 그럼 3등급, 4등급, 5등급 되면 거의 6논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6논술을 하게 되고, 그럼 6논술 지원하려고 하면 6장을 잘 써야 되는데 대부분 주말에 수능 치고 주말에 몰려 있잖아요. 네. 그거 시간표 잘 보고 원서 쓰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려주죠. 언제 어떻게 어떤 대학이 겹치고 어떤 대학이 겹치고 어떤 계열이 겹치니까 어떻게 하라. 수능 전에 뭐 2개 쓰고 수능 직후에 2개 쓰고 수능 일주일 뒤에 2개 쓰면 되죠. 그리고 됩니다. 6논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종이 납치인 친구들이 있어요. 학종 납치당하는 친구들 우리 꽤 많이 봤잖아요. 네. 수능 진짜 잘 봤는데 학종 납치당해서 있었죠. 예, 네. 그럼 논술을 더 떨려요. 시험장이. 그래서 기를 쓰고 논술 붙은 친구가 네.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성적이 매우 좋은 경우도 내가 납치라고 생각할 만한 학교를 학종을 굳이 써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논술을 늘릴 수 있죠. 논술은 왜냐면은 안 가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학종 4개 쓰고 논술 2개 썼는데 논술 2개는 중에서 하나는 상향했고 하나는 아예 시험 치러 안 갔죠. 정시가 잘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학종 4개인데 자기가 여기는 붙겠다 싶은 곳에 진짜 붙었고 이거 위험한데 한번 배팅 해볼까 하는 거는 다 떨어졌어. 그래서 그 친구 말이 학종은 배팅하지 마라. 배팅이란 없다. 뭐 이렇게 좀 도전 없다. 안정빵으로 가는 거다. 되겠죠? 정말 수능이 잘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한다면 물론 이건 뭐 기대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면 학종이 오히려 더 위험한 전형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학종 6장 쓰기가 좀 곤란할 때가 있어요. 쓸 데가 없어지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스카이 쓰고 나면 이제 쓸 데가 없어져서 그럴 경우 이제 4학종 2논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중위권 학생들은 그래도 한 2등급 대인 학생들은 한 2개 정도 써보고 6학종 하지 말고 6논술 하지 말고 이렇게 2개 정도는 진짜 학종을 한번 갈 수 있는데 한 2개 내고 논술 4개 뭐 이렇게 해야 되고요. 3등급인 학생들도 생각해야 되는 게 논술로 막 6논술에서 떨어질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안전빵으로 학종 하나 던져놓고 이렇게 확실히 붙을 수 있는데 던져놓고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논술을 너무 많이 쓰는 것도 나중에 실제로 시험대가 되면 부담돼요. 그런데 이제 4, 5, 6등급인 경우는 이제 진짜 뭐 학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논술로 써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시간표 잘 보고 언제 어떤 대학이 시험 치는데 어떻게 겹치는지 그 동선 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벌써 10시를 넘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만나 보겠습니다.